한국에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형 은행 2개가 파산했고 스위스 주요 은행 1개가 파산했습니다. 4월 들어서는 미국의 초대형 은행인 웰스파고까지 뱅크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미국발 은행 파산에 따른 뱅크런 공포는 각종 SNS와 뉴스를 타고 한국으로도 상륙했습니다. 현재 한국도 2금융권의 일부 은행뿐 아니라 1금융권 인터넷 은행까지 뱅크런 공포, 흔히 말하는 뱅크데믹의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 내 은행이 망하고 있고 연쇄적으로 각국 은행들이 위기설에 휩싸이는데도 미연준은 이번 3월 금리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은행들이 파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 중인 미연준 FRB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그 어떤 것보다 물가 상승을 잡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고금리로 인해 지역은행들이 추가적으로 더 파산하는 한이 있더라도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높아진 미국 인플레이션율을 무조건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융위기 사이에서 물가 상승 억제에 보다 방점을 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의 행보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상승 억제에 방점을 두겠다고 했지만 2022년 말까지의 금리 인상 속도는 미국보다 늦었으며 2023년 2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함으로써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마이웨이식으로 미국의 긴축을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미연준의 금리를 따라가지 않고 역대 최대 금리 차이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 금융위기와 물가 상승 위험이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제위기 앞에서 일단은 금융위기를 막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긴축 속도를 미연준보다 늦추면 물가 상승뿐 아니라 통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이 커지고 이것이 가속화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미국 대비 상대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 중 금융위기 잡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마리 다 잡을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적어도 정책 노선은 금융위기 잡기를 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차이점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와 외환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위험의 강도로 봤을 때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2008년의 미국 리먼 사태가 금융위기고 1997년 한국이 겪은 IMF 사태가 외환위기입니다. 통화위기라고도 불리는 외환위기는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갑작스럽고 심각한 평가 절하를 경험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평가 절하는 국가 경제에 대한 신뢰 상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대규모 무역 적자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는 인플레이션 상승, 차입 비용 상승, 외국인 투자 감소, 국민 구매력 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경제가 견실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에 더욱 크게 나타납니다. 반면 금융위기는 한 국가나 지역의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혼란이 닥쳤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자산가격 급락, 은행 시스템 붕괴, 유동성 경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융위기는 외환위기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와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금융위기는 광범위한 은행 도산, 주식시장의 붕괴, 심각한 경제 침체, 높은 수준의 실업률 등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환위기는 특정 국가에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금융위기는 외환위기보다 더 큰 규모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모기지 위기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어 많은 국가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융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국은행이 선택한 노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은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것임이 분명하지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포지션을 취한 것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금융위기의 위험 강도는 한국이 1997년 겪은 외환위기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금융 관련 막대한 힘을 가진 기관이 금융위기를 막는 것은 해당 기관이 짊어진 또 하나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인더머니 팀이 걱정하는 것은 현재가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나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안 좋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가 2년여 만에 쉽게 극복된 근본적인 이유는 구조조정 하나로 한국의 경제 체질이 단숨에 좋아져서도 아니고 당시 경제팀이 특별히 일을 더 잘해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신흥국을 제외한 전 세계 경제가 건재한 덕분이었습니다. 세계 무역 상황도 원활했고 특별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국민 개개인의 노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기라는 표현을 붙였던 것 치고는 물가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돈을 풀어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 디플레이션 시대였고 이런 시대적 특성 때문에
전 세계가 별다른 고민 없이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신흥국의 일시적 위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금융위기 때처럼 양적 완화로 돈을 풀어 대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기엔 이미 돈이 너무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상태가 된 겁니다. 당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한두 해 만에 V자로 비교적 빠르게 회복했지만 지금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나는 것에는 훨씬 오랜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음식, 주택, 건강과 같은 필수 사항을 우선시하고 고가의 사치품이나 과도한 취미활동과 같은 비필수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최신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최신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위험한 투자를 피하는 등 더 나은 재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제 정책이 어떤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및 물가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옹호하고 사회관계망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태도로 회복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기 침체는 힘들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며 결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상황이 어렵고 고단하며 좋지 않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답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말이지요. 여러분들을 위한 분석은 계속됩니다.